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 저지른 극단적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첫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청년정책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이행을 약속하는 등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 경찰은 한 고급 리조트에서 5시간 잠복 끝에 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김 씨가 6번째 만에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저지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소식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을 숙이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 씨는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저지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구매한 등산용 칼을 더 예리하게 개조해 범행 기회를 엿본 김 씨는 6번째 만인 지난 2일 실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거래 계좌 등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진 공모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70대 범행 조력자는 언론 매체 6곳과 가족 2명에게 이른바 변명문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진 김 씨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를 9일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특히 지역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흉기 피습 사건은 정치권으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두고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김 씨의 당적과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한 점, 또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축소 수사이자 실패한 수사다라고 규정합니다. 테러의 동기라든지 공범 여부와 배후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사법기관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으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의료체계 불신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 의료계로 확산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조짐입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부산과 서울 등 지역 의사회가 일제히 규탄하는 등 지역 의료체계 불신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여론이 이어지며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 등을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부산대 의료진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 의료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청년정책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이행을 약속하며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정치인으로는 처음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찾아 청년과 일자리 문제부터 챙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을 이뤄가는 부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청년들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정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 규정 준비하고 있고.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은 자본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호소하며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민에서는 열심히 저희처럼 뛰는 거고 간에서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규제도 없애주고 신사업이 성장될 수 있게끔.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역 의원과 당원을 만나 4월 총선 승리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듯이 제일 먼저 바로 그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행보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라앉은 부산 민심을 달래고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현장 회의를 여는 등 부산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위협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로 추정되는 근거리 미사일 발사대 차량 사이를 오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수공장을 찾아 전쟁 준비를 강조하며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시면서 이전에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주적이란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남한을 주적으로 지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진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도 없다며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군사적 위협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한을 주적으로 북한이 이제 간주한 것, 특히 김정은이 간주한 것은 그만큼 남한을 보는 북한의 적대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확장 억제 증강 등 억제력 강화를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무모한 군사적 위협과 대남 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 경찰은 한 고급 리조트에서 5시간 잠복 끝에 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편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체포영장을 든 경찰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44살 최모 씨.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요양급여 등 회사 돈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빼돌린 돈을 전부 가상화폐로 환전한 최 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적색 수배를 내리고 최 씨를 추적한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세탁물 배달원을 현지 정보원으로 활용해 최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최 씨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5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최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짧은 시간 급등락하며 요동쳤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국 내 모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논평까지 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긴급 보도했는데 이는 곧바로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SEC는 소동 발생 10여 분 만에 자체 X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도 삭제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도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48,000달러 선까지 3% 가까이 급등했다가 SEC가 진화에 나서면서 고점 대비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기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2배가량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면 이 상품을 통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게 돼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일상 회복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여 명 증가하며 고용률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또 청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인 2022년보다 3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1년 전 취업자 수 증가폭 81만여 명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지만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로 보면 62.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14만 3천 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숙박 음식업에서도 11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은 4만 3천 명가량 취업자가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36만여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을 웃돌았습니다.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여건이 되는 그 보건복지 쪽의 그 시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면에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지난해 9만 8천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의 숫자도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로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핵심 취업 연령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상의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감소한 2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가로수 사이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런 현수막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은 거는 별로 안 좋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죠. 시야에서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당에서는 읍면 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체 조례를 마련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다 보면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법에 맞춰 게시대 숫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전용 게시대가 지금 현재 6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당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곳 외에 게시하거나 숫자를 초과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개도와 함께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부산의 응급의료 체계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연수봇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대책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환자를 태우고도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합니다. 이송할 수 있는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선 이런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혈관절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럴 위험성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내 심장은 누가 치료해 주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부산시 내에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선 계절과 지역별로 다른 구급 수요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딥러닝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고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뭔가 어떤 출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맡을 닥터 헬기 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에 닥터 헬기는 8대,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또 소방이나 경찰 등 헬기 운영기관과 응급환자 이송 협업을 하는 제주나 외상 환자 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울산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 서부산 의료원에 더해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지정 등 도심 외곽 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의료가 부산 전역에 공급되는데 조금 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도 필수 의료 분야에 이렇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체계가 시민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자,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이단 폐교, 비단 농어촌만의 얘기가 아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문을 닫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3,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학교 입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장 철마초등학교 김대성 교장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작은 학교가 뭐 학교 규모에 따라 그런 건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작은 학교란 것은 학교의 규모가 작은 학교, 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하는데요. 네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가까운 인접 지역에 큰 학교가 있고 또한 정축 없이 그 큰 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곧바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통학구라고 하나요? 그 이제 지역 상관없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내가 됩니다. 그쪽 지역에 안 살더라도 작은 학교로 입학을 하겠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학교가 올 수 있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큰 그렇군요. 학교가. 정관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 네네. 예. 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뭐 40만 명 붕괴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이 소위 작은 학교 학생 수가 늘고 있다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네, 본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학생 수가 1965년에 560명까지 늘어났다가 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9년에는 4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하다가 그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 시행되는 2022년에 16명이 늘면서 비로소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작년과 비교하면 7명이 느는데요. 는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줄어듦이 멈췄다라는데. 그렇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자유통합구역. 이 도입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맞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앞에 잠깐 설명하셨지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배정받은 학교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그 이사를 해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는 제도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큰 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그 통합구역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재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신입생들, 입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갈까를 부모가 유치원할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네요. 네,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사실 저 철마 도심에서 안 막힐 때는 뭐 3, 40분 안에 가긴 하던데 그래도 도심 안에보다는 멉니다. 가장 멀리서 등교한 학생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교는 인근의 그 정관 신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70%를 넘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그 30분 넘게 걸리는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장군에서 연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에 통합버스를 제공해서 등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장군은 이러한 통합버스 지원비 외에도 2023년만 하더라도 연 4천만 원의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장군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해운대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연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이 작은 학교 뭐 신드롬이라고 뭐 아직 뭐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남 지역에서도 열풍이고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요. 95%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처럼 작은 학교에 이렇듯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정관 신도시 대부분 학교가 과대 학교고 또 아주 과밀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학교를 좀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좀 환경 가운데서 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두 번째는 전교생이 적다 보니까 버스 2대로면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동력이 있군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교생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학급의 그 학생뿐만 아니라 네. 전교생들의 이름과 특성까지도 다 알고 맞춤형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가 마치 한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주 학교 교육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죠. 네. 일반 학교와 이 비교를 했을 때 네. 예, 두드러진 프로그램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뭐 저희 철마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예, 시간 예. 관계상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무료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학교 행사라든지 또 외부 음악회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악기를 다 다룰 수 있게끔 1인 1악기를 다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다 무료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텃밭과 동물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아주 자연 친화적인 예. 그런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라인 스케이터 또 외발 자전거 이런 것을 교과 시간에 네. 전 학생이 무료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또 넷째는 학교 내에 목공실도 있고 또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나 학부모들 교육이나 체험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섯째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회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학교 축제도 예. 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월 저희들 학생들 그 학년별로 천체 관측을 실시하고 네. 또 연일에 야간에 가족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철마 가족 캠프도 운영하는 그런 특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저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건가요? 우리 철마초에 좀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전통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뭐 비교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부 저 뭐 굉장히 고가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수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처럼 학생한테 맞춤으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추억들을 많이 남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폐교가 잇따른 현상 또 이제 일부 시골 학교의 어떤 학습권 침해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특별한 발상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정말 이 주소지 이전 없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한 이 해운대 교육청의 이 작은 학교라는 이 특별한 발상으로 인해서 저 기장군에 있는 6개의 작은 학교들이 사실은 다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발상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뭐 전국의 폐교 위험에 있는 전국의 많은 작은 학교들 또 더 나아가면은 절수산 문제 해결까지도 꼭 좀 이런 특별한 발상들이 많이 생겨나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혹여나 이게 교사들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진 않나요? 아무래도 이게 적은 교직원 수로 업무 다른 하는 업무들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업무 부담이 많은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운대 교육청이나 기장군청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인력 확보가 사실은 좀 시급한 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장 철마초등학교 김대성 교장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낡은 R&D의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퍼스트 무브로 혁신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7%나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다소 회복된 수치지만 사상 초유의 R&D 예산이 두 자릿수나 삭감되는 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1억 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규모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 연구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소규모 연구 진행이 많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연구하는 사람은 부산대 같은 데 연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데미지가 좀 클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자연과학대 소속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는 22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최종 예산안에서 지방대학들을 지원하던 7천만 원 규모의 프로그램들이 예산 삭감으로 폐기되면서 예산이 현저히 삭감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번 R&D 예산 축소의 최대 피해자는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젊은 연구자로 꼽힙니다. 현재 연구비 선정률이 약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신진 연구비, 생애 첫 연구비, 기본 연구비 등 신규 임용된 연구자들을 위한 신규 과제액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지원 감소로 취업 준비할 때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이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향후 연구원을 꿈꾸는 재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다리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의 학생회 측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는 연구를 통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인데 연구비 감소에 따른 학생 인건비 감소는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계는 연구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합니다. 기초과학은 타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담당하는데 기초연구가 약화되면 전반적인 국내 연구의 선순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인 지속성과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에 과학계를 비롯한 대학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K 윤진양입니다. 네, 정보통신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 유료 가입자 수가 이달 들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 컴퓨터 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대들의 새로운 대화 매체로 인기 있는 PC 통신망의 대화실입니다. 전화로 말하듯이 여러 명이 컴퓨터로 글자를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남녀 간의 결혼 중매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결혼에 이른 부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들의 이성 교제도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씨.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속의 제 모습이 어떤가요? 예, 아주 이쁘게 생기셨네요. 서울의 신윤경 씨와 부산의 김종환 씨가 맞선을 보고 있지만 이들은 어렵사리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키나 몸무게는 얼마나 되고 또 직업은 뭐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등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해 등록시키면 상대방이 보고 프로포즈해옵니다. 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PC통신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이용료 외에도 3분에 40원씩 가산되는 일반 전화요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화비야 뭐 많이 써야지 뭐 한 2, 3만 원 나오는데 제가 쓰기 시작하니까 뭐 갑자기 20만 원으로 뛰니까요. 전화로 말하듯이 여러 명이 컴퓨터로 글자를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흔히 쓰는 말과는 사뭇 틀립니다. 어사요, 안녕하심, 글쿠나 등 언뜻 보기에는 한글이 아닌 듯합니다. 컴퓨터 자판의 특수 구호로 사람의 얼굴 표정을 그려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 연제 남부경찰서는 최근 건물 6채를 소유하고 있는 50대 부부를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6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6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도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의 조속한 수사와 함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선구제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법 2회2 형사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죄했습니다. 오고돈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사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추위는 크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2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름이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선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종일 하늘빛이 맑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사이 다시 중서부 지역에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다만 아침부터 오전 사이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시야를 방해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1도, 양산이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갑작스럽게 밀려들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몸에 남은 폭행의 흔적,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 13시간 동안의 초인종. 전형적인 스토킹의 형태이자 또 증거입니다. 이렇게 스토킹에 시달린 여성 끝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저희도 보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심지어 이웃이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쓰일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피해자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